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방문길에 오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초청을 받아서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이 오늘 다시 진행되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재명 대통령 방일과 관련해서 다카이치 총리와 이제 지난 경주 에이펙에서 한번 한일 정상회담 했고 이번 두 번째잖아요. 나라현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 한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뭘까요? 네, 일단 나라현이 주목되잖아요. 예. 우리가 정상회담에서 나라현에서 했나 이런 기억이 좀 안 나잖아요. 이 나라현이라고 하는 것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아베 전 총리가 과거 총탈의 유세 지원 도중에 총탈에 맞아서 서거하셨잖아요. 예. 그 곳이 또 나라현이에요. 그래서 아마 나라현에 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이 장소를 좀 해달라고 했다는 그쵸. 거예요. 예.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보면 아, 대통령의 외교술이 참 섬세하시구나. 이 좀 감성적인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 고향이라고 하면. 그래서 많은 것을 협상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장소를 제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예. 또 벌써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5번, 다카이치 총리와 2번, 지금 임기 얼마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7번의 이 한일 셔틀 외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일 관계를 복원시켜서 경제, 민생 또는 외교 분야에서 모든 걸 잘 가져가겠다라고 예.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지금 한일 협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태평양 경제 자유무역 협정에 이제 한국이 가입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좀 도와주는 문제하고요. 예. 또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폭넓은 과거사의 사과 문제가 아니라 조세희 탄광이 해저 탄광이었는데 그 탄광이 바닷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수몰이 됐었는데 그게 183명의 사망자 중 136명이 우리 한국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 유골이라도 찾자라고 하는 한일 보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뭐 한반도 평화 문제, AI, 지식재산권 등 전반적인 셔틀 외교를 오늘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중국 방문 이후에 바로 또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셔틀 외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어떤 내용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세희 탄광 뭐 과거사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미래 특히나 이제 경제와 관련한 부분이 가장 큰 의제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안보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예. 이번에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뭐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중국과의 대화 과정에서 그러면 대척점에 있는 그 미국의 그런 입장을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본과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지만 일본과의 정상회담 속에 나오는 이미지나 내용들이 실제로 미국이 어떻게 보여질까 이런 부분을 더 사실은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 미중 관계의 패권 경쟁이 뭐 수면 위로 이미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이번에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정상회담 하면서 뭐 유화적인 제스처를 안 보여주는 것도 그것도 좀 난감한 문제니까.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요? 아니요, 중국과 한중 정상회담에서.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그 민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과의 내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안보 특히 그런 그 미국과 그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안보 문제에 대한 그런 아주 진일보된 그런 입장을 논의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라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쏠리는 것 같은데요. 이 대통령은 이 회담에 앞서 진행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중일 갈등에 좀 우리가 깊이 개입하거나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중심추를 잡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관여하지 않는 게 가장 쉽죠. 예. 중국과의 문제라든가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와 일본과의 문제, 우리와 중국과의 문제에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한일 정상회담이 잡혀 있는데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초대했잖아요.
왜 했겠습니까? 예. 한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 우호적으로 만들겠다. 미국과 한미일 어떤 동조보다는 한국을 우호적인 나라로 만들므로써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도 조금 더 우호적인 세력을 확보하고 또 일본은 최근에 중국의 대만 발언 있잖아요. 대만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대만의 자위대를 파견하겠다는 식의 어떤 전쟁 개입 발언이 있었고 예. 그래서 지금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리고 반더핑 관세 조치를 취했고 그만큼 한국에는 이제 그간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어떤 경제 제재 한한령을 서서히 풀어주면서 일본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자세는 중국과도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도 친하게 지내는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카이치 총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우호적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외교적 성과물을 가져오면 좋겠다. 예.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양국과 좀 다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옛날에 뭐 안미경중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에서 이런 그 중립적인 성향으로 해가지고 지금 외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임하는 게 맞고요.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착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 그런 어떤 신경전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중립적일 수가 없는 그런 정상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깊이 뭐 이재명 정부도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그널은 반드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한테 이야기를 했던 내용도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충분히 사전에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언제나 뭐 마찬가지지만 뭐 중립이라는 건 없습니다. 중립이라는 거 없고 그리고 지금 그 베네수엘라 문제도 있지만 미중 패권 경쟁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하게 이런 그 미국과의 관계 그것을 전제하는 일본과의 정상회담 그런 상황에서 이 의제에 대한 폭넓고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지난주에 있었는데 미뤄지면서 오늘 9시 반 잠시 후입니다. 9시 반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지규현 판사가 오늘은 무조건 끝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구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먼저 화면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계엄을 선포합니다. 네, 두 분이 다 변호사이시기도 하시고 그 첫 번째 그러니까 1차 결심 공판, 2차 결심 공판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근데 1차에는 결론을 못 냈잖아요. 구형 자체 못 했잖아요. 이번에는 할 수 있을까요?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과거 서증 조사를 하면서 정말 김영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한 10시간 가까이 했잖아요. 예. 서증 조사는 다툼이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툴 게 없어요. 그럼에도 했는데 그런 재판이 끝난 이후에 자신의 전략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하루 종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략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시간을 벌어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이하상 변호사가 말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하루 종일 하겠죠, 재판을.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모든 언론에서 피고인 신문에 대한 시간이 없더라고요. 예. 바로 서증 조사 마무리하고 구형하고 최후 변론한다. 이걸로 오늘 끝날 것이라고 전제하는데 네. 원래 피고인 신문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피고인 신문을 피고인들이 포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피고인 신문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고인 신문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한테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중간에 제지하기도 참 어려워요. 끊을 수가 없어요. 소송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피고인 신문한다라고 하면서 또 하루를 끌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우리가 시간을 끌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일단은 무죄 주장을 위해서 정말 변론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마구 하고 있잖아요. 예. 두 번째는 변론을 잘해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데 형량을 낮출 필요가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0세 가까이 고령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수괴하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단계의 범죄자이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만 해도 최소 20년 이상이에요. 예. 그러면 한 100세 가까이 돼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량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뭐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며칠만 시간을 끌면 나올 수 있겠다 이런데 구속도 영장 재발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런 목적이 없는데 왜 그럴까 보면 지금 우리 재판 과정을 방송해 주잖아요. 그래서 아마 방송을 통해서 변호인들은 내가 잘 열심히 하고 있어. 진격의 변호사들이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내 지지자들에게 내란이 정당했어. 예. 잘못된 게 아니야라고 하는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치금이 막 쌓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몇 억을 지금 벌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재판을 통해서 영치금 확보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황당한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재판을 지연시키면 당사자에게 실익이 있는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비정상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그렇게 할 거라고 보이진 않고요. 예. 근데 6시간 넘게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정상적인 건가요? 지금 이 재판 자체가 예. 오히려 1년 동안 이어진 이런 변론이 굉장히 비정상적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일주일에 4번 재판을 나갑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면 어떤 피고인이라도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리고 1년 내내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이게 예. 너무나 촉박하고 촘촘한 기일의 지정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수없이 재판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지금 법원을 구경하려는 방청석 신청한 분들이 줄을 서 있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 변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변호인들이 굉장히 쫓기듯이 한 거고 예. 피고인들도 쫓기듯이 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최후 변론이라고 하는. 네. 그런데 그 최후 변론에 시간을 많이 쓰는 그것이 뭐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조국 대표의 재판은 한 3년 걸렸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1심이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관계자들이 있고 증인이 있고 이런 사건이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결심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런 피고인에게 그런 절대적인 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냐가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예. 이번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제가 아무리 그것이 힘들다고 해도 최소한의 그런 기본권, 인권으로서의 그런 절대적인 어떤 최소한의 시간이 부여됐었어야 한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판을 끌려고 한다.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고 재판을 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익이라는 게 없어요. 예. 지금 지기현 판사가 이번에 무조건 끝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무조건 끝낸다고 하는데 정말 물리적인 시간으로 못 끝내는 상황이 설사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봤자 며칠 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도 그런 전략을 세우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이 재판 과정 자체가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도 좀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 정도 생각하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변론에서도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있고 거기에서 이런 필리버스터성 그런 최후 변론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내용들도 압축적이고 그리고 해야 될 말씀 위주로만 했다는 걸 그런 전례를 비추어 볼 때 이번에도 그게 밤을 넘긴다, 자정을 넘긴다 이런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오늘도 좀 재판이 지연이 되면 재판부가 좀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적극적으로 행사해야죠. 지기현 판사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재판이니까 최대한 많이 들어주겠다. 당신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재판 끝내겠다. 잠시만요. 여기 지금 9시 반부터
이제 결심 공판이 진행됐는데 지금 소송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지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결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8명의 피고인이 다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량이 윤 전 대통령 차량인지는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번호판을 보던가. 어쨌든 8명의 피고인이 오늘 다 결심 공판장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피고인들이 탑승한 차량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 주시죠. 네네. 근데 이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당신들이 마지막이니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만 오늘 끝내자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판사는 아마도 많이 들어주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자신들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성 변호사나 권 변호사 등이 뭐 시간을 끈다 할지라도 그냥 자신들이 소송을 마치 진행하는 것처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과 다 말을 맞췄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줬다. 예. 뭐 자화자찬하면서 임무를 완수했다. 뭐 권 변호사가 혀가 꼬여서 말을 빨리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지 마라. 이런 것들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그러면 이게 지기현 판사의 소송 지휘권이 바보처럼 행사됐다라고 자신들이 조롱하는 꼴이에요. 예. 그럼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들어준다고 했더니 재판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서 자신을 조롱을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조금 더 소송 지휘권을 더 강하게 행사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신문권을 행사할지는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지기현 판사는 어쨌든 오늘 뭐 마무리 짓다고 하니까 오늘밖에 시간이 없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지난 시간에 8시간 넘는 변론을 이어갔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6시간에서 8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그만큼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안에 그러면 그런 그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형량도 많이 좌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 형량 같은 경우에는 예. 뭐 크게 쟁점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결국 유죄냐 무죄냐 네.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죄 그 형이 뭐 사형하고 무기징역 금고밖에 없는데 예. 그것이 뭐 얼마나 이게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 변론도 궁극적으로는 무죄를 항변하기 위한 변론이지 형량을 줄일 변론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네. 특히나 그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론이 집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이게 시간을 끈다라고 하지만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충분히 행사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영상 재판을 이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들한테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변호인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니다. 그거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판사를 조롱한다 어쩐다 뭐 그러지만 판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독립이 돼야 되고 그것은 압박에 의한 독립도 있지만 그런 비난과 조롱에 대한 독립도 판사가 그 자기가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피고인의 방어권이 그동안 소홀히 진행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예. 지기현 판사나 다른 어떤 법조인들도 충분히 저는 인정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기현 판사가 뭐 어떻게든 시간이나 기회를 준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판사로서 해야 될 저는 임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형량이나 이런 거보다는 결국 이제 뭐 변호인단도 유무죄를 다투는 그런 문제로서 더 집중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진술이 있고 그리고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면 예.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최소한의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항변들도 이게 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계가 되니까 또 안 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계는 시켜놓고 예. 그런데 왜 길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좀 그 서면화할 수 없는 예. 그런 이제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특검 측에서는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무기 금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그 구형량이 나올까요? 아마 사형 구형할 겁니다. 그래요? 왜 예. 그러냐면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정치인들이 다시는 나와서 안 되잖아요. 경적을 올리는 의미의 사형이죠. 예. 실제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잖아요. 예. 그럼 사형을 구형해도 무기징역 구형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형을 구형할 것이다 말씀드리고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피로 만들어서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24년도에 이렇게 쉽게 그냥 그 민주주의를 한꺼번에 망가뜨렸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란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무도 없었잖아요. 예. 그만큼 황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구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자꾸 이제 필리버스터 뭐 법정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마치 뭐 소수가 강자에 대해서 네. 소수가 다수에 대해서 뭐 자신들을 억울하게 대변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법정 필리버스터가 아니라요 법정 깽판입니다. 네. 거의 그냥 뭐 결과에는 관심 없이 그냥 뭐 자기들 하고 싶은 그냥 정치적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고도 굉장히 구형 못지않게 세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징역 20년 선고될 게 30년 선고되고 예. 뭐 이러는 거예요. 30년 선고될 게 무기징역 선고되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 이건 뭐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되잖아요. 예.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은 지금 굉장히 애가 탈 겁니다. 저분들 둘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그 때문에 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 형도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김용현 장관이 예를 들어서 20년 받을 건데 30년을 받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5년 받을 거 10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영현 그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15년이 구형됐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현실적으로 그 선고할 만한 형량을 구형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구형령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뭐 이번 특검은 사형을 구형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과거에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사형이 구형됐고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는 무기징역이 구형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특검이 하는 그동안의 그런 어떤 수사의 행태 그리고 구형의 분위기 그리고 계속 이렇게 뭐 언론 플레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뭐 최고형을 구형하리라고 전망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무죄의 여부도 중요하고 유죄냐 무죄냐도 중요하고 공소기각 이슈도 있어요. 무슨 네. 말이냐? 공수처의 수사권이 과연 정당했느냐? 그 적법한 권한에 따른 수사였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경 판사가 이미 구속 취소를 하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본인이 일차적인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수사를 했다, 증거를 수집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판으로 진행이 된다.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 있고 예. 그러면 그런 기소가 과연 이게 그 공소권 남용은 아닌가라는 그런 이슈가 또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거기까지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거는 이미 지경 판사가 본인이 구속 취소해서 언급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예. 뭐 단순히 뭐 이게 유죄가 당연하니까 뭐 죄형 형량이 어느 정도냐를 원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무죄가 될 가능성 그리고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 모든 가능성들이 상존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예. 두 분 모두 사형을 구형할 거라고 좀 예측을 해주셨는데 지금 특검의 입장을 보면 법적 요건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의 피해자인 국민 여론까지 살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국민 여론에 대한 부분도 이 구형량을 계산을 하는데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잠시만요. 지금 화면 보니까 지금 이제 9시 반부터 시작이 되니까 30분 남았잖아요. 방청객도 지금 몸 수색하면서 이제 30분 전부터 입장이 되나 보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 방청객들도 많기 때문에 예. 한 번씩 들어가는데 흉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검색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더 엄격하게 하는 것 같아요. 워낙 전직 대통령들이 조사를 재판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예. 그런 거고요. 그 국민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사건과 이 사건은 국민적인 중대성, 범죄의 중대성, 해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특검을 했잖아요. 그래서 특검은 특별검사인 것이고 예. 이 특별검사는 국민의 법감정을 더욱더 고려할 수밖에 없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거의 깽판 수준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언론의 관심도 좀 멀어졌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재판부도 조금 더 여유롭게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건데 계속 지금 재판부를 밀어붙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재판부도 판결문을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2월 중순에 판결문을 써야 되는데 지금 판결문 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인사이동 되기 전에 판결문 쓰고 가야 되는데 못 쓰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건 전 국민이 보는 것이고 아마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모두 다 이 판결문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판결문을 잘 써야 되는데 판결문 쓸 시간을 없게끔 몰아붙이고 있어서 판사들이 더욱더 예민해지고 있을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양형에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고 또 지금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분노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 왜 저래? 이게 당연히 판사에도 영향을 미쳐서 예. 형은 세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특검의 구형에 국민 감정이 반영됐는지 여부, 그리고 이 국민 감정이 앞으로의 재판 과정, 그러니까 판결에 미칠 영향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민의 여론을 반영했다는 거는 그거는 정치인이 할 이야기지 그거를 뭐 준사법기관인 특검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삼권 분립을 하는 거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되는 뭐 국회나 또는 이제 뭐 대통령이나 이런 그 선출직이 있고 사법부가 있는 거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되지 아니해야 될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라고 사법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특검도 검사입니다. 옛날에는 수사와 재판이 원래 합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근대로 이동하면서 수사와 재판이 분리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도 똑같이 그거 준사법기관이라고 저희가 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그 어떤 여론이라는 거 가지고 누구를 뭐 단죄해야 된다 그거 하나 가지고 사실은 이 특검이 움직일 거면 특검이라는 조직이 있으면 안 되죠. 특검이라는 조직이 왜 있습니까? 공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재판하라고 또는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그래서 특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특검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뭐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런 뭐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그런 홍위병으로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예. 제발 좀 본분에 맞춰가지고 발언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 업무를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제 오른쪽에는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 앞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그 판넬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전보다 그 모이는 인원수는 확실히 줄어든 것 같고요. 이번에 계속 그 재판 과정을 국민들이 다 본 상황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그 계엄에 대해서 반성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내용도 특검 구형량에 그 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선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당연히 미치죠. 예. 판사의 판결문에 항상 양형의 이유가 뒤에 들어가요. 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됐고 그래서 뭐 집행유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 이분은 반성은 안 하잖아요. 아직도 계몽령이라고 하잖아요.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국민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게 야당 뭐 민주당의 잘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모든 예. 게 남 탓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탓이고 또 야당 탓이고 그다음에 심지어 한동훈 여당 전 대표 탓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 국무위원들이 나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황당한 얘기까지 하잖아. 아니 자기 자신이 항상 큰 소리 치고 폭압적인 얘기들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 가스라이팅이 돼서 대통령에게 대들어봤다 자기 잘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속으로는 하고 자신들도 이게 공모하고 동조하고 싶었겠어요? 하기 싫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도 윽박지르니까 그래도 나한테 장관 자리도 줬는데 대충 그냥 묻어가자라고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이 그놈들이 말이야 자신을 막지 않아가지고 괜히 경제 얘기만 하고 이게 야당의 역풍이 불어서 내가 구속된다라고 한 걸 얘기해줬으면 안 했을 건데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 예. 거잖아요. 나도 그 말을 기대했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황당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분을 갖다가 어떻게 형을 세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 정말 다행인 건 아직도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저런 분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무능하지만 예. 이 국민의힘도 정말 무능한 정당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도 어려운 거예요. 예. 지지율이 오르질 않잖아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변호인단에서도 그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뭐 선고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죄가 없다 무죄를 다투기 때문에 그런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걸까요? 무죄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그 무죄를 다투면서 예. 그렇게 또 한편으로는 반성의 힘이 이거는 굉장히 그 형용 모순이에요. 예, 그래서 변론을 하는 전략에서 뭐 유죄를 그 인정하고 그리고 반성한다고 전략과 예. 무죄를 주장하면서 억울하다는 전략 이 두 가지는 뭐 그 결이 양쪽으로 맞고. 가는 거지. 예. 그게 뭐 한편으로 무죄를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 반성한다 이거는 그쵸. 사실은 뭐 변론 전략으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고요. 예, 어폐가 있긴 하네요. 네, 예. 어폐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어느 장면을 이렇게 따가지고 그게 뭐 비판을 하는데 예. 그래서 이 영상 중계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영상 중계는 안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림으로 예. 그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한편으로 이제 영상 중계할 중요 사건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뭐 오제이 심슨 사건처럼 그런 걸 했는데 결국 오제이 심슨 사건의 이후에는 더 영상 중계는 안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뭐 그 이 재판이 10분 하고 그냥 끝나는 재판도 아니고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몇 시간 동안 어떤 발언 그 하나의 장면 이거를 그냥 앞뒤 맥락을 다 잘라가지고 그 영상 중계를 해버리고 그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돌리다 보면 사실 그 굉장히 어떤 조그만 것들이 침소봉대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 굉장히 불리하게 여론전에서 불리하게 이렇게 몰아가고 그리고 뭐 특검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민 여론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인지 납득이 제가 안 돼요. 법조인으로서 두 번 다시 이런 유형의 재판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결국 이제 법관 그 직영 판사가 있는 그 재판부가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제대로 좀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정된 절차대로 재판이 진행이 되게 되면 특검이 구형을 한 후에는 최후 진술이 이어질 텐데요. 윤 전 대통령이 원고를 좀 직접 준비한 걸로 알려졌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한 40장 준비했다던데요.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상 직접 썼다 그러면 기대감이 없어지잖아요. 뻔할 것이니까. 뻔할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잖아요. 자유를 엄청나게 강조했잖아요. 이 자유는 자신만의 자유였어요. 야당에 대해서는 자유를 통제하는 자유였고요. 그리고 반국가단체라는 얘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예. 처음에는 야당만 하다가 나중에는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까지도 반국가단체로 하니까 점점 자신의 지지층이 줄어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신이 직접 쓴 거 보니까 이건 개몽령이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고 그냥 국민들이 하도 관심이 없어서 나를 싫어하니까 그냥 이거 일깨워주기 위해서 나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뭐 이렇게 오늘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참 이렇게 개선의 여지가 없는 우리 법적인 용어로 판결문에 자주 나오는데 개전의 정이 없다. 예. 고쳤을 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쳤을 게 없으면 사회 악인 것이니까 말 그대로 감방에 오래 계셔야죠.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는 역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분이 나오셔서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상을 좀 하셨던 대로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최후 진술을 이어가겠죠. 예, 무죄를 주장을 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헌법재판소 최고변론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왜 계엄을 했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계엄이 아니다, 그 목적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부정을 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 때문에 계엄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변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에도 사실은 그 모든 상황이나 정보를 다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보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 국가를 위해서 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재판관들께서 좀 헤아려 달라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예. 근데 글쎄 뭐 그때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때는 뭐 그 복귀를 또 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이나 희망 때문에 모든 정보를 오픈하지 못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권력 투쟁에서 패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조차도 일종의 권력 투쟁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왜 그때 그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그때 알리지 못한 다른 사유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번 최후 변론에는 꼭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지견 판사가 다음 달 중순에 1심 선고가 내려진다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고민하는 부분이요. 선거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재판 과정에서 감정이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좀 바보처럼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이 사람에게 어떤 형을 적용하는 게 좋을지 예. 뭐 인간적인 고뇌 이런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예.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경찰 조조 경찰청장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 갑자기 계엄날 안가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종이 한 장 주면서 국회를 포위하라. 예. 그리고 못 들어가게 하라. 뭐 이런 지령을 내렸는데 그 상황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는 거잖아요. 너무 당황스럽죠. 갑자기 예. 대통령이 시키는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국회 앞을 막았다가 열었다가 막았다가 열었다가 그 과정에 국회의원들은 다 들어갔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계엄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가담했던 이들에 대해서 예. 도대체 얼마 정도의 형을 선고해야 될까? 그것에 대한 고뇌가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은 형이 아주 세게 나오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의 결과물이 저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예. 선고는 이제 뭐 좀 더 기다려봐야 되니까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 공판 조금 뒤인 9시 반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관련한 내용 오늘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